2023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아마 내일이나 모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직 흐리고 있어요. 일산은 좀 흐렸어요. 장마 대비 잘 하시고, 오늘 금요일인데 온도가 30도 넘으니까 더위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사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저께 했고, 지금 동아일보라든가 여러 언론에 나온 거는 남편도 정원을 알고 있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지만 서명을 했는데, 물론 그건 이제 대형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퇴원은 이제 그 남편 내 이름으로 누군가 서명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12살, 10살, 8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걸 다 그 역산해 보면은 18년, 19년에 애를 낳죠. 그러니까 지금 5년 전, 4년 전이니까 이게 7살, 7살, 6살, 3살, 357에 있을 때의 그 아이들의 저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아이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753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이제 아이 낳았을 때는 이제 1살이었죠. 1357. 근데 이거는 홀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2년이라고 하는 그 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중요하다. 영아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영아 사례의 여러 경우를 봤을 때 영아 사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영아 사례를 했다. 그리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본래의 자기 아이들이 아닐 수 있다. 그게 입양이든 아니면 그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른 아이를 훔쳐온 것이든 아니면 뭔가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데리고 온 것이든 뭐가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됐거나,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지금 있는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이 부모와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도 이 영아사례 증후군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왜냐? 이전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형태의 아이를,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 욕망에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오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어떤 아이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사실 이물질 같고 혹 같고,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봤을 때는 혐오가 느껴서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영아사례 증후군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새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이 자식일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영아사례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명 키우는 건 경제적으로 만만합니까? 3명이나 4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1명이나 2명 차이라고 보는 게 낫죠. 오히려 다둥이 같은 경우는 더 혜택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얘기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지금 이전에 8년 전엔 그럼 경제적으로 좋았다는 겁니까? 그런 방식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어떤 그 영아 사례하는 사례를 보면은 여러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갖고 자기가 난 아이를 하루 만에 죽였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자기가 난 똑같은 걸 1년을 반복한다. 이런 경우는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례적으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이것은 이 아이 결국 그 아이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에 예를 들면 피임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중절 수술을 하거나 그걸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사실 100%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가능성, 앞에 세 아이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라든가 이 세 아이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 가정 내에서 이 양육됐는가도 면밀히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 두 아이도 두 아이지만은 지금 얘기되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이 출산은 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시스템상의 큰 결함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어떤 이 부모한테 맡겨지는, 그러니까 가족 부모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근데 국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출생부터 다른 형태의 어떤 보육, 양육까지도 다 책임지는 형태. 근데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일종의 시스템적인 측면이고,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범인, 이 친모의 영아살해 증후군이 어떤 거며, 그 특성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지금 있는 아이들의 관계라든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됐으며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12살, 10살, 8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같이 밥 먹고 그 먹는 거를 이렇게 하는 냉장고 속에, 냉동고에 영아 사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은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그 뭐 양문형 냉장고라 하더라도 냉동고가 하나인데 그 냉동고에 이상한 물체 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12살짜리나 10살짜리가 뭔가 이게 뭐 먹을 거를 찾다가 뭐 만지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모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애를 낳는데 그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죽여갖고 뭐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아이를 조용히 아니면 몰래 어디 가서 후하게 장사를, 후하게 이제 좀 오라거나 이런 형태의 정성을 들여 장례를 치러주거나 어디 가서 묻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마치 어디 버려둔 고깃덩이처럼 냉동고에 여러분 많은 사건을 보세요. 포천에 항아리에 그 사건부터 김치독 같은 거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이 말하는 거는 전혀 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그리고 이것에 저는 공범이라고 보고 이 남편 같은 경우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싹 다 심리 검사를 하고 정황을 다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공범이다 아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영아살해 그리고 영아상해 증후를 가지고 있는 여자와 그 가족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관계들을 찾아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히
우리의 어떤 보건 체제라든가 양육 체계라든가 출생 체계, 이거는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지난 5년 8년 동안 2,000명이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전수조사 23건인데 그 중에 3건이 벌어졌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들 결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낙태죄가 지금 위헌을 받아서 지금 법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어떻게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아이를 안 낳는 상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 시스템이 뭔가 급변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많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리고 이 아동 입양이라든가 영아 입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개판이에요. 다 따로 해요.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또 이상하죠. 그건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에 그렇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면 영아 살해 증후군 혹은 영아 살해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패턴과 지금인 아이 셋과 그 남편과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어떤 누구든 이런 형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사건은 제대로 분석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권재찬의 2심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속보 나오고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갖고, 분노가. 1심에서 사형입니다. 이놈 둘을 죽였고, 사실 이놈은 2003년도에 이미 인천 미추홀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후에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서, 그랬는데도 15년밖에 안 받고 다시 출소한 후에 또 나쁜 짓 하다가 2명이나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어떤 계획을 한 건 맞죠? 근데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사실은 단정이 어렵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얘가 사람을 그냥 그 여자 돈을 노리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흉기를 이용하고 뭘 해서 죽이지 않고 강도만 했을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어떤 다른 사람을 일종의 어떤 꼬드겨 갖고 유기를 했어요. 그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애초에 거기서 삽 같은 거로 유기할 때 그 사람도 같이 데려간 공범도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증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그래, 강도는 그래, 기획했어. 근데 강도 살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저기 판사들 얘기는. 왜냐? 단정이 어렵다는 건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권재찬이 사건을 계속 말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살인 자체는 애초에 이것은 예정돼 있던 거다. 왜냐? 그러려고 이 피해자를 거기로 데려왔고, 그리고 이 피해자를 사체를 유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같이 도와달라고 한 사람을 살려둘 생각은 없었다. 왜냐? 그 가는 방향이라든가 도구라든가 걸 봤을 때 애초에 가지고 돌아올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은 죽일 생각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입증을 왜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 애들이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권재찬이 사건을 계속 얘기했을 때, 사건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 중에 인정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즉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정의의 실현은 정의가 아니다. 완전하게 이놈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서 사건 재구성을 제대로 할 때만이 정의가 된다. 결국은 그렇게 허술하고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사형받아야 될 놈이 무기징역. 무기징역은요, 한 십몇 년 지나면 가석방 돼요. 이게 성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범죄와 강도살인, 즉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에 대한 입증이 됐어야 된다.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런 놈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수사관들이라든가 검사들한테 잘 협조하면은 되게 수사하는 애들이 편하죠. 그래서 일종의 뭐 쇼를 친다고 하는 딜을 치는 거다.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 수사나든가 검사들. 왜냐? 그 자체가 이 범인놈의 이익으로 갈 수 있다. 왜?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거죠. 미국에서 그 여러 영화에서 플리바게닝의 어떤 폐해에 대해 얘기되지 않습니까? 1급 살인으로 가야 되고 1급 살인으로 가려면 그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2급 살인으로 딜을 치고 유족들한테는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래갖고 뭐 이런. 지금 권재찬이 건이 꼭 그렇지만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계획성, 강도살인 혹은 강간살인, 강도살인 후에 이 같은 공범도 살려내올 생각이 없었다. 이거에 대한 입증이 왜 안 됐느냐?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사를 했으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지들이 뭔가 뭐 살인사건에 뭐 베테랑이고 뭐 해갖고 다 입증했다고 하지만 그건 지들 얘기고, 이 사건의 기록을 정확히 엄격히 판단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하고 뭔가 엉성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뭐 이런, 아니면 책임 묻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좀 나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재찬이가 결국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이거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한테 참혹하게 맞아 죽고 두 사람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우발적으로, 얘는 우발적으로 강도가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기억나시겠지만 이 사건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해서 장애인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이게 뭐 단순히 어떤 폭행이 아니라 이 10대 여학생, 여자의 가해자 19살 애와 관련된 애들은 아주 질이 너무 안 좋은 애들입니다. 즉 사이버 불링, 왕따를 해갖고 그 아이를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경우에는 모욕하고 때리고 폭행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도 내고, 결국은 돌아가신 그 분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후에, 이 모욕을 당한 후에 그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애는 모텔에서 이 여고생 애를 막 변기로 내리찍고 재떨이 샴푸 오물로 막 붓고 주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용서받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를 모욕해서 죽게 만들기도 했고, 결국은 이 폭행도 직접 하기도 하고, 그것도 지적장애 상급인 아이를, 여고생을. 그런데 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피고인이 앞길이 창창하다는 거예요. 그 앞길이 창창한 건 맞죠.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그러면 얘한테 폭행을 당하고 얘 때문에 자살한 그 아이의 억울함은 니들 판사들은 어떻게 그 값을 매길 건데. 즉, 그리고 결국은
얘는 그러니까 사실 두 건을 저지른 거죠. 말하자면 사이버 불링을 통해 죽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어물 폭행 사건. 그러니까 두 개 다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9살 얘가 물론 교정 교화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유예는 너무 약하다. 왜? 적어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자기 앞에 있는 피고인이 뭐 반성하고 뭐 앞에서 쩔쩔쩔 매고 그런다고 되게 신이 된 것 같고 뭔가 쟤는 교화될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거 니들이 판단하지 말고 지금 네 앞에서는 네가 방망이 두들긴 거에 따라서 제 인생이 바뀌니까 지기 쩔쩔매지만 네가 아닌 다른 제3의 객관적인 평가하는 사람이 실제로 얘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거를 네가 하는 게 맞지, 판사들이. 근데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건방지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들이 신적인 뭘 가는 것처럼 너무 너무 과도한 힘을 주는 거예요. 전문적인 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이 부분은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죽은 자의 정의,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되는 게 진짜 정의입니다. 지연되고 부실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법 권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나 이런 애들의 지들 먹거리 나눠 먹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그러면 이 여자아이 19살 아이가 말 그대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회에 더 나쁜 짓을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네? 그 판단을 물론 얘가 말 그대로 뭐 그래요 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그 이후부터 한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가망성이 없는데 적어도 얘가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좀 느끼게 좀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움이 이런 사회적 흉기들을 결국은 이런 애들이 부산 돌려차기나 개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오면 똑같은 짓을 하고 괴롭히고 자기보다 힘 약한 애들을 뭉개고 결국 죽게 만들고 그런 거를 사실은 미연에 막아야 되는 게 사법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요즘 수원에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기 밀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아기 밀매는 예전부터 많이 관찰됐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 혹시 이게 장기 밀매라든가 혹시 이런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아이를 밀매해서 성착취 도구로 만드는 그것과 아이를 이게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장기를 너무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범죄자들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이 보건복지부나 여기 이런 데서 지들 그 시스템의 엉망이고 해니까 부랴부랴 뭘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시스템적 결함이 있었는데도 누구도 그걸 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한테 피해 안 가고 그냥 조마조마하다가 결 끝났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닌데
민주당 애들은 돌탱이들밖에 없다. 전략가들도 없고, 사건이라든가 어떤 이 사안을 읽는 눈이 없다. 민주당에 뭐 이재명이든 어떤 대권 주자 뭐 그런 급에 있는 전혀 그런, 사실 제가 그 킬러 문항에 대통령 얘기 나오고 뭐 사교육 카르텔 얘기 나올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의도했던 의도와 의도하지 않았던 집권 세력의 머릿속에는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면은 이 민주당 쪽과 가깝고 혹시 민주당 쪽에 돈줄인 뭐 어차피 그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용 뭘 하든 한번 손을 볼 생각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판을 읽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대통령 주변에 그 이상하게 그 수염 기르고 다니는 그 연계성, 그냥 진짜 너무 그 하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조언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 조언을 할 수 있죠. 대통령한테.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냥 가식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실수건 뭔가 던졌고 밑에 애들이 왜 이렇게 하고 뭔가 이게 엇박자 나는 것 같은데 계속 애들이 왜 키우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리고 주연 타겟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세를 읽는 능력도 없고 대응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그 공룡이 멸종되듯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하는 건데, 지금 교육부에서 그리고 뭐 저 국세청 뭐 수사기관에서 대형학원 세무조사 들어가고 막 수사하고 이제 뻔한 수순 아닙니까? 교육부 감찰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거는 전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교육에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집권당 쪽으로 뭔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어차피 지금의 이 판은 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정책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전적으로 야당과 연결된 돈줄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딱 찍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바보들이 이게 뭔지, 이게 무슨 얘기, 이 판이 왜 벌어지는 일인지도 정보도 없어. 정보가 없으면 판단력도 없어.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하도 안타까워서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 조심하세요.